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제 날이 확 풀렸어요. 진짜 이제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소녀상을 모욕한 미국인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 제 기억나시죠? 저희 출연진 모두와 악연이 있기도 하죠. 자, 그간 조용하길래 미국 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지난 7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재판받았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죠. 저렇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그 빨간 모자를 쓴 채로 재판에 1시간 늦게 나타나서는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다 라고 했다네요. 아, 진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캐나다 밴쿠버에도 사반 가족이 있습니다. 안하율, 라엘, 태빈 엄마예요 하신 유진숙님. 자, 대구 서구 이현공원입니다. 4월 말까지 잔디 밟지 말라고 경고문 저렇게 걸어놨는데 기어이 개를 데리고 라인을 넘어가서 저러고 있어요. 그것도 큰 개 하신 장인희님. 자, 어제 우리 딸 결혼했어요. 딸 여가연, 사위 서정훈,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세요 하신 엄진화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 토요일 밤 전북 고창에서 별똥별 봤어요. 우리 가족 모두 저거 확 떨어지잖아. 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자고 소원 빌었습니다 하신 김빛나, 유충범 부부님. 또 같은 별똥별을 제보해 주신 백인솔 남종현 부부님, 대만의 심금자님, 청주의 정구홍님, 조서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아, 도로 위 무법자입니다. 아, 진짜 정말 역대급 민폐 주차의 현장. 이 제보 영상, 사진 만나보시죠. 자, 웬 차량이 노란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가로로 딱 막고서는 두둥 불법 유턴 중이냐고요? 아니요.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결국 띠리리리리리리 견인차에 의해서 저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맙니다. 자,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을 차 한 대가 가로로 막아버린 거, 이거 진짜 현실입니까, 이거? 현실입니다. 또 한국이고요. 서울 동대문에 있는 아울렛 뒷골목이에요. 웬 차량이 저런 식으로 도로 한중간을 막고 있었는 상황이고, 버스가 지금 가다가 지금 막힌 상황이거든요. 30분간 기다리고 실제로는 계속 전화를 해봅니다. 어디 있냐. 뭐 시민들, 경찰도 오고 온데 전화를 해도 이 사람 수십 통 차주 전화 받지 않습니다. 안내방송 나옵니다. 차 좀 빼라. 이 뭐냐? 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안 돼서 3시 넘어서 견인 차량이 와서 견인해가는 모습. 저때야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작은 차는 좀 피해서 갈 수 있지만 버스 같은 건 피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략 오전 10시 50분부터 계속 저렇게 주차가 돼 있던 상황이고, 이 큰 차가 오는 바람에 저렇게 견인을 하는 상황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차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서 제발 좀 하지 말아라고 하고, 저런 경우는 교통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식 가능하거든요. 교통이 방해될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게 상상이나 가능한 주차입니까, 저게? 저는 저렇게 놓고 갔다는 게 저 운전자가 뭐 음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요? 전후사 정도 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혈압이 오르는 풍경입니다. 자, 도로에서 목격된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인 택시 창밖으로 두 발이 쏙.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양말은 신었다는 거. 자, 신발도 같이 저렇게 창밖에 내놓고 있는데요. 발 다한증이라도 있는 건가요? 자, 문제는 택시가 달릴 때도 계속 저 자세였다는 거. 자, 참고로 저 족의 주인 택시 기사님 아닙니다. 승객의 족입니다. 아, 기사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그러게나 말입니다. 게다가 저게 목격된 게 지난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8시인데 제보해주신 분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출근하러 가는 길 앞에 저걸 목격한 겁니다. 차량이 정차하는데 앞에서 저러고 있었다라는 거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막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 그 택시 기사가 아니라 뒤에 계신 사람이고, 제보자분 추측하기로는 저게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새
꽤 마시고 인사불성돼가지고 저렇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쭉 따라가다 보니까 갓길 쪽에 택시가 서 있더랍니다. 아마 내려줘 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나저나 이제 걱정하시는 게, 저 택시 기사분도 일하시느라고 새해 첫날 아침부터 나왔던 건데 저런 손님을 첫날부터 태웠으니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제발 개념 좀 가져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번엔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도로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인데요. 짐칸에 개가 2마리가, 털 복슬복슬 강아지 2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자, 목줄 길이가 짧은 건지 차벽에 붙어 있는데, 자, 목줄이 되게 팽팽하잖아요. 아, 교수님,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 안에 두든 이동장에 두든, 아니 저거는 좀. 아, 저렇게 되면 저는 동물 학대로 보이거든요. 쟤네가 지금 제보하신 분도 갓길에 한 2.5톤 정도 되는 화물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렇게 중형 강아지 둘이 묶여 있었는데, 지금 뭐 높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안에까지 볼 수는 없지만 목줄이 너무 팽팽해서 과연 쟤네 앞다리가 바닥엔 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저희가 봐도 쟤가 뭐 요만큼도 못 움직일 것 같잖아요. 뭐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돼서 숨을 쉴 수 있는지, 앞으로도 못 나갈 것 같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차에서 떨어질까 봐, 혹시 뭐 밖으로 나갈까 봐 그랬나라는 이해도 좀 해주고는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아이, 밥 좀 같이 먹자니까.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과 미용실 점장이 대화 중입니다. 어머, 우리 직원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야, 넌 빠져. 너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 자, 이런 상황을 눈치챈 손님도 눈치를 슬슬 보죠. 자, 그때 남성 자리에서 벌떡 어딘가로 가자. 자, 점장이 급하게 뒤따라가는데요. 팔을 붙잡아서 제지를 하지만, 야, 이거 놔. 자, 남성이 향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어떤 여직원이 있었던 곳. 때마침 경찰이 출동을. 지금 들어가네. 자, 어떤 여직원이 일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저 남자. 자, 바로 그때 경찰이 와서 남성에게 다가가서 제지를 하는데요. 자, 바깥으로 끌려 나갑니다. 자, 참고로 저 남성은 70대, 앞서 저 피해 여직원이 있는 곳, 피해 여직원은 20대. 제발 제가 짐작하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해줘요. 네, 그거 맞습니다. 모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요. 제보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쯤부터 이 70대 남성 단골 손님이 있는데요. 제보자가 지점을 옮길 때도 따라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손녀뻘인 제보자에게 언제 쉬냐, 밥 한 번 먹자고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지난해 가을에는 제보자가 남성에게 염색약을 다 바르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나에게 소홀한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 미용실 대표에게까지 항의를 했었고요. 알고 보니까 제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를 해서 질투한 거였다고 합니다. 와우. 그 후에 남성이 또 밥 먹자고 해서 이번에는 제보자가 손님과는 바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남성이 조금 화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날 또 미용실을 이 남성이 방문을 했는데 이 점장이 제지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보자에게 했던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술을 거부를 했던 건데요. 그랬더니 보신 것처럼 남성이 점장의 팔을 뿌리치더니 죽여버릴 거다라면서 제보자에게 다가와서 항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때마침 이 점장이 미리 신고했던 경찰이 오면서 이 남성을 제지하고 분리 조치가 됐던 겁니다. 자, 저 남성이요. 나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서요. 그러게, 일단 제보자 말씀입니다만 경찰들이 왔을 때 경찰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공직에 있던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더더군다나 정말로 공직에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경찰들은 그렇게 이제 제보자분이 얘기를 하셨대요. 이미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뭐 그렇게 험한 말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체포될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스토킹에 의해서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신고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도 주셨다라고 하고요. 근데 아직 신고를 하신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전에 여기서 일했던 20대 인턴 직원이 있답니다. 그 인턴 직원이 혹시라도 무슨 일 있었는지 연락을 해봤더니 그 20대 여성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밥 먹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보자분이 좀 고민은 하셨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보복을 하거나 맞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면 해코지를 못할 것이다. 저는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반장이 제보하신 거 정말 잘 생각하신 거고요. 특히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미용 업계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뭐 혼자 일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다른 여성들만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조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왜 저러고 사니 진짜. 그러니까요. 뭐 그냥 뭐 혼자서 뭐 좋아한다고 얘기하기에도 참 그죠. 근데 사모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스토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스탑 시켜야죠. 아유 진짜. 자 다음 이어가죠. 범인은 범행 현장에 반드시 돌아온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 운전석에 저렇게 타죠. 자, 곧이어 차 시동을 걸고 천천히 후진을 한데 차를 다시 앞으로 빼죠. 자, 차 번호판 한쪽이 그 순간 뚝 대롱대롱. 자,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차를 뒤로 빼더니 그대로 휙 가버려. 뭐야? 어디 가려고? 그냥 가버리네. 아이고 이런. 자 잠시 후 다시 나타난 그 남성 차 번호판 다시 딱 보더니 붙여보려고 한참을 씨름을 하더니 하는데 에이씨 안 붙네 에이씨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박 변호사님 네. 다 찍혔어요. 모든 게 다 찍혔어요. 자, 지난 8일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이 뒤로 빼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지금 손괴한 사건인데 이 제보자가 번호판 손괴된 걸 보고 이 신고를 하려고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 영상을 확인하니까 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마도 실수로 아마 부딪히고 모르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왔어. 옵니다. 또박또박 걸어와가지고 와서 번호판을 요래 안 붙여보고 저래 안 붙여보고 안 붙지요. 그게 뭐 손으로 붙을 정도면 됩니까? 결국 포기하고 가는 모습 보면서 이제 제보를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안 붙죠. 너덜너덜합니다. 이 사실은 이거는 인피 도주 차량은 아닙니다. 물피 도주 차량이 되겠죠. 인피는 뭐 특가법 적용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데 고의성이 좀 뚜렷한 것 같고 그런 것들 좀 처벌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연 이어가죠. 도서관에서 콧물이 날 때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왔고 두 자리 떨어진 자리에서 신문을 읽더라고요.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자꾸 훌쩍이는 소리를 내는데 듣기가 불편해요. 코를 풀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말 안 하는데 제가 소리를 많이 내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분마다 한 번씩 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서실도 아니고 도서관에서는 작은 소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5분 간격이면 잦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더 언쟁하기 싫어서 화장실 가서 풀고 오겠지만 또 훌쩍이게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도서관에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에 예민하다면서요. 너무 황당했지만 그냥 더 안 따지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 일주일에 3번은 같은 도서관, 같은 자리를 이용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코 훌쩍이는 소리 때문에 지적받은 적이 없어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 남성 이해되시나요? 자,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성 이용객입니다. 이봐요 아저씨. 본인은 자기 몸에서 나는 소리니까 모르나 본데 옆에서 무지하게 신경 쓰여요 그거. 그리고 또 소리가 왜 이렇게 또 규칙적이야. 하고 5분 지나고 하고 내가 지금 신문 기사 한 줄을 못 읽겠어. 집중이 안 된다니까. 자, 시원하게 코 확 풀고 오시든지 약을 드시든지 오지 마시든지.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 야, 이거 좀 특이해요. 좀 이 상황.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개방형 도서관입니다. 독서실 아니고 도서관이요. 약간의 생활 소음은 그러려니 하는 공간이라고요. 제가 잡담을 했습니까? 코정 핵기로선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왜요? 책장 넘기는 소리도 거치적거릴 텐데. 정 그러시면 귀마개를 하시든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세요. 참나 X입니다. 양 변호사님. 예, 잊고 있었던 옛날 추억이 떠오릅니다. 사실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할 때 거기는 진짜 그런 분위기예요. 코 몇 번 훌쩍이잖아요.
잠깐 자리 비우고 온 사이에 거기 포스트잇으로 메모가 짜라락 붙습니다. 거울적이지 마세요. 뭐 책장 넘기는 소리가 요란해요. 샤워 안 하신 것 같고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막 이런 게 다 붙거든요. 그게 굉장히 다들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불평을 하곤 하는데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잖아요. 그래. 그렇게 예민하시면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을 본인이 찾아가세요. 그런 데가 있긴 있어요. 맞아. 진짜 여기 도서관인데 개방형.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뭐 좀 거슬렸을 수는 있죠. 누가 계속 코를 훌쩍거리고 그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몇 분에 한 번씩 그런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리를 옮기시는 불편한 사람이 옮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너무 참다가 한마디 한 것까지는 이해가 또 돼요. 그냥 너무 소리가 있어서 좀 조심해 주세요. 좀 본인이 좀 자각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 정도로. 근데 그다음에 도서관을 그럼 오지 마세요라니요. 도서관을 왜 못 갑니까? 지금 뭐 대단한 무슨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건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장소도 문제지만 시간이 가장 문제 같아요. 만약에 한 30초 1분 안쪽에서 계속 이런다면 나가!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럴 수 있는데 맞아. 지금 말씀 들어보면 3분 아니면 5분이거든요. 지금 옆에 우리 백다혜 죄송해요. 백다혜 아나운서가 한 5분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별선 신경 안 훌쩍여. 느껴지지도 않고 오히려 미세하게 들려. 나도. 괜찮아요. 나 빼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에? 장소도 그렇고 네. 5분마다 그걸 듣고 있다가 할 때 됐는데 안 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지적하는 사람이 매우 예민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박 변호사님이 진짜 그걸 딱 캐치하셨네. 네? 백다혜 아나운서가 진짜 실제로 약간 조금 오늘은 그래. 1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또 에이. 하고요. 나쁘지 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뭘 좋을 것까지야 또. 자, 백다혜 아나운서. 아니 제가 이 남성이면은 그냥 제가 자리를 옮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성 편을 든 이유는 제가 친한 동생이랑 같이 자주 가는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도 진짜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책 넘기는 소리 같은 거는 좀 도서관이랑 잘 어울려서 약간 백색 소음으로 들리는데 콜적이는 소리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연자가 뭐 도서관은 그래도 되지 않냐, 뭐 5분 간격은 괜찮지 않냐라고 해서 그래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예, 네, 가족 여러분.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아이스 초코님, 짜증은 나겠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해 안 되나요? 라고 하셨고요. 현이랑님은 저거 은근 스트레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러브 멜로디는 이건 두 사람 모두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장픽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늦은 밤 한 가정집 거실, 아이를 낳는 여성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폭행을 시작합니다. 바로 옆에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폭행은 계속되고 옆에서도 뜯어 말려보지만 역부족인데요. 결국 아이는 옆에 서서 어른들을 지켜보며 서럽게 울고 맙니다. 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2살, 7살 꼬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한 겁니다, 교수님. 네, 지난 1월 31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보자께서는 둘째 아이와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둘째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방에 들어가서 재우려고 아이를 이제 방에 데려가서 잠이 들었어요. 아기를 재우다 본인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뭔가 막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눈을 떴더니 너무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떠보라고, 네가 잠이 오냐고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지인 언니와 그 지인의 또 지인들이 여러 명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둘째는 잠이 들었었고 첫째가 거실에 있었는데 거실에 있던 첫째가 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그 언니는 네가 이럴 때냐, 뭐 도대체 너 왜 그랬냐 이러면서 막 언성을 높이다가
이제 막 싸움이 되기 시작했고요. 둘째 아이도 깨서 울고 첫째 아이는 저희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너무 겁이 먹어가지고 얼어붙었다가 막 우리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소리도 질렀다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 밤에 벌어진 저런 난데없는 폭행 사건.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는 얼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주 둘째를 재우러 이제 안방에 데려가서 재우면서 이제 제가 같이 잠에 들어있었고, 저희 딸이 이제 초인종이 울리니까 인터폰에는 이제 아는 얼굴이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사람들이 뒤로 막 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때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는. 금요일 밤 10시에 초인종이 딱 울렸어요. 근데 첫째 딸이 인터폰을 딱 보니까 엄마의 친한 언니, 그러니까 이모였죠. 그래서 안심하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맞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지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려서 이 딸이 확인을 했는데 아는 얼굴이어서 문을 열어줬던 건데요. 이 언니라는 사람은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잠든 걸 알고도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깨서 아이가 자야 하니까 방에서 나가달라고도 했지만 듣지 않아서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결국 아이도 깨서 울었고 이 제보자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친구 중 한 명이 이 제보자의 뺨을 때렸고 이걸 시작으로 무차별 폭행이 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서 말리는데도 그 친구의 폭행은 멈출 줄 몰랐다고 하고요. 제보자의 7살 딸이 지켜보다가 엄마 때리지 마 이렇게 소리치면서 서럽게 울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홈캠을 살펴보면 경찰이 오기 전에 폭행 가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닦고 집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왔을 땐 그 언니와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남아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 여자 3명이 술을 마시고. 자, 그럼 도대체 폭행의 동기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거예요. 제보자하고 이 언니라는 사람하고 한 10년 넘게 알았던 사이라고 하는데 그 최근에 그 금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사이가 한동안 또 소원해졌답니다. 그런데 그 언니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아이 돌잔치니까 오라고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언니가 형부하고는 이혼을 했고, 사실 이제 오래 알게 된 사이다 보니까 형부도 알고 있었답니다, 제보자분이. 근데 형부하고 이혼을 했고 새로 이제 다른 연인을 만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형부도 아니까 거기 같이 가기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연인이 온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안 가고 돈만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형부란 사람하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락을 하다가 아까 그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돈 문제에 관해서 사실 확인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언니가 새로 사귀었던 새 연인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이혼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이혼 중이었던 거고, 이 형부는 그 자기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언니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부는 또 그 언니하고 뭐 다투는 과정에서 이혼도 안 됐는데 왜 뭐 만났냐 이런 식의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니라는 사람은 제보자 너 때문에 그 집안에 분란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결국에는 뭐 욕설과 협박을 하다 못해서 갑자기 지금 보신 것처럼 제보자 언니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들 몇 가지 그렇게 제보자 집으로 쳐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가 폭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언뜻 들으시면 아유, 이 피해자 제보자도 뭘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 언니란 사람, 그 부부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가해자 언니도 알고 그 남편, 그 형부라는 사람하고도 워낙 막역했기 때문에 네. 그냥 어떻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또 본인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실수되는 부분은 인정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찾아와서 폭행을 가하는 모습, 특히 아이들이 있는 데서 엄마가 폭행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너무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폭행 당시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뺨도 맞고 머리도 뜯기고 뭐 발로 치고 이래서 폭행 직후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요. 다음 날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가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지금 다리 절단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도 들었고요. 예? 평생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늑골 골절하고 다리 근육 파열 등의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영구 장애, 다리 절단 가능성까지 나왔을 정도로 폭행의 피해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 가장 저희가 또 주목하고 싶은 거는 2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이 그 엄마가 정말 몰매를 맞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둘째는 엄마가 이렇게 이 둘째를 지키려고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제보자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그날 저 오후에 막 애기가 막 구토도 하고 큰아이도 막 무서워서 조그마한 벨소리에도 막 엄마 그 이모도 또 오면 어떡하냐 막 하고 그 이후에도 밤마다 울면서 이제 엄마 내가 문 열어줘서 엄마가 이렇게 다쳐서 우리가 떨어져 사는 거냐면서 막 울기도 하고 경기도 많이 일으키고. 자, 교수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두 아이가 다 충격을 받았고 공포심을 느끼고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는 일단 영상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우리 엄마 때리지 마 이러면서 아이가 계속 울고 소리 지르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기억에는 아직 7살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이모들 문을 열어줬고 저 이모들이 들어와서 우리 엄마를 심하게 때렸고 우리 엄마가 많이 다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지고 우리가 떨어져 살고 있다. 요 일련의 간단한 과정밖에는 아이가 모르죠. 뭐 앞뒤에 무슨 금전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내가 문 열어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를 봐주시는 분에 따르면 아이가 그 놀이를 할 때도 뭐 경찰을 불러야 돼. 우리 엄마 응급 상황이야. 응급실로 실려가게 맞았어. 뭐 이러고 혼자서 중얼거릴 때는 난 죽고 싶어. 내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그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고 둘째 아이도 자주 토하고 경기도 일으키고 띵동 소리만 나도 막 무서워하고 이렇게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 역시 똑같은 공포심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현장, 저 영상 속에 남성은 없습니다. 다 여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수사가 늦어져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일단 상해 주거 침입까지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 가해자, 지금 직접적으로 폭행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단 언니랑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란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런 멍청한 일까지 내가 벌이게 된 거, 네가 멍청한 일을 했어서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된 거고 자꾸 오히려 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집을 찾아온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분은 경찰에게 이런 사정을 호소를 해도 경찰에서 이제 뭐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취하고 특히 뭐 분리조치나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해서 많이 좀 답답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수사 진행상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고소 진행을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그냥 신고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임을 하셨다라면 아마 변호사분이 그런 충고를 또 하셨을 것도 같은데 경찰이 그냥 전화를 해서 얘기하겠다는 건 그냥 전화해서 얘기하겠다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반복해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연락이 온다라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추가 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분리조치라든가 피해자 보호조치 같은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아파트 19층에서 낙하물이 주차장에 떨어지면서 자동차가 파손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샤시 공사 중 벌어진 일이었는데 공사업체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상황을 짚어봅니다. 와, 저 영상 저거 뭐예요? 네, 지난달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영상을 보면 이 행인들이 아파트 있어요.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늘 위를 쳐다보고 순식간에 이렇게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영상 속 아이는 이 헐레벌떡 남성 뒤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 바닥에 떨어진 낙하물의 파편이 여기저기로 튀는데요. 알고 보니 제보자가 사는 아파트 옆동 19층에서 뒷베란다 셰시 공사 도중에 낙하물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제보자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제보자는 회사에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경비원에게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차량 2대가 파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연락한 건데요. 그날은 제보자가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회사에 출근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공들끼리 2대가 다 지체했어요. 거의 막 뒤 문짝 완전 파손되고 후면 유리 다 박살나고 운전석 쪽 문 두 짝이 스크래치 나고 사이드 미러 부서지고 지나가던 분이 저 손자랑 해가지고 그 당시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손자가 맞게 맞았는데 파편을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더라고요. 완전히 인사당했어요. 진짜 큰일 난 상황이에요. 진짜. 저거 만약에 사람 있었으면 사망했습니다. 아, 저 위에서 떨어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게 자동차 2개 정도가 문제가 됐는데 검정색 중형 차량은 후면 유리 지금 박살났고 뒷차 뒷문도 지금 심각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문짝에 어떤 흠집하고 사이드미러 파손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제보자가 사고 당일 1급 자동차 공업사 견적을 받았는데 원래 같으면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업체 측 부담 예상해서 공업사에 맡기면 좀 쌉니다. 맡겼다고 하고 또 업체에서는 렌터카를 대여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셋이 공사 업체 측의 대응이 황당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피해자가 셀프 수리.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 공업사에 수리를 일했죠. 우리 견적서를 뽑았더니 견적 비용이 이제 많이 나왔다고 자기네 아는 공업사로 이렇게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신뢰할 수 없어서 거기서 수리 못한다. 가까운 1급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리해달라. 걔네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 수리를. 협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제 돈 들여서 수리해서 그걸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차피 많이 파스되기 때문에 폐차든 지금 매각이나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양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보자는 공식 서비스 센터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좀 신뢰할 수 있는 1급 공업사에서는 수리를 하고 싶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측에서 거기 가지 말고 우리가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업체는 이 중고 매매차 단지 근처에 있는 공업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좀 신뢰가 안 가서 아무래도 이제 1급 공업사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일단 견적을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견적이 중형차는 380만 원대, 경차는 140만 원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심각하게 파손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렌트 비용은 한 100만 원 가량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너무 비싸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업체 측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 아는 공업사에서 고쳐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답니다. 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요? 자, 교수님,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업체 측에 직접 연락을 해봤죠. 네, 저희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이제 업체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아본 견적은 400만 원 정도인데 저 제보자가 알아본 견적은 차량 2개에다가 렌트비까지 7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렌터카를 대여해줬던 것도 차량을 수리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수리도 하지 않고 법적 조치한다고 하니까 렌트카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께서는 이렇게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법적 처리를 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현재 그 중형차는 공업사를 통해서 매각 중이고 또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제보자께서는 차량 한 대를 다 날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 이제 차량 일이 된 것도 문제고 손해배상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 가장 속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러는 샤시 공사 같은 거 하면 밑에 낙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요. 고지해야 되고 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밑에 펜스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차량을 빼게 한다든지 밑에 사람들을 못 가게 한다든지 그럼 공사 안내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딱 한 장 붙여놨었대요. 그게 다예요.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 관리사무소도 좀 그런 미온적 답변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계속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다쳤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 관리사무소나 업체나 큰일 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해요. 이웃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되는 게 맞는지 펜스 아니면 어떤 관리소에서 어떤 안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낙하 사고로 저런 재산상의 손실이 났는데 그 비싸고 싸고를 판단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부부가 오붓하게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하는데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향합니다. 과연 여성은 뭘 감추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절대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가진 사반 가족분의 제보인데, 자, 동창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여성이고요. 보험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대학생인 지금 자녀 둘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소도시에 살면서 예전에 그 동창들을 아주 자주 만나요. 근데 어느 날 동창회에 남편의 중학교 친구도 온 겁니다. 근데 이 중학교 친구가 남편하고는 참 친한데 술을 마시면 자꾸 실수를 하고 여자 친구들한테 막 짓궂게 장난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그 여자 동창들이 나는 쟤 나오는 거 싫어가지고 동창회 나오고 싶지가 않아.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느 날은 그 문제의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다른 지역으로 등산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등산을 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선두그룹하고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남편은 앞쪽에 선두그룹에 있었고 여성은 뒤에서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었고 그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뒤에서 따라오다가 참 입으로 옮기기도 뭐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뒤에서 보니까 요염하네. 이게 지금 자기 친구 아내라는 사람한테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재수 씨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일단 소리를 지르고 부지런히 했지만 남편 쪽으로 일단 옮겨갔대요. 그때도 너무너무나 화가 났지만 일단은 평소에도 워낙 말이 말버릇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참고 넘어갔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맞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친구가 여성을 힐끔 보더니 좀 묘하게 웃으면서 남편에게 야, 너 부럽다 임마 이렇게 좀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순간 여성은 아까 그때 등산할 때 일이 떠올라서 정말 속이 뒤집힐 것 같은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리둥절했다고 하고요. 남편 친구는 태연하게 시치미를 또 뗐다고 합니다. 여성은 더 이상 밥을 못 먹겠어서 그냥 속이 안 좋다고 하고 혼자서 관광버스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 친구가 버스 안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옆자리에 털썩 앉아서는 너 삐졌냐?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야, 이거 불길합니다. 그렇죠. 관광버스에 단둘이만 앉아있다. 뭔가 불길한 상황인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마 여성이 느꼈을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잡은 겁니다. 엉덩이를 잡으면서 너 화 풀릴 때까지 안 놔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미쳤냐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질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이 남편 친구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친구 아내의 엉덩이를 딱 붙잡더니 너 화 풀릴 때까지 이거 안 놔줄 거야. 야, 이 사람이 아니네 이거. 네, 여성은 겨우 버스를 빠져나와서 남편에게 달려가는데요. 여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으니까 남편이 괜찮냐고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당장 집에 가자고 하고 뭐 동창이고 뭐고 일단 집에 왔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 남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미안하다면서 문자 메시지가 온 건데요. 여성은 남편이 볼까 봐 휴대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갔는데 남편 친구는 뭐 술에 취해서 기억은 잘 안 난다. 혹시 실수했다면 미안하다면서 연달아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이 남편 친구는 보험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을 겨냥해서 사과할 겸 내가 진짜 비싼 보험 하나 들어줄게.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자, 친구 아내를 성추행 해놓고 야, 내가 보험 비싼 거 들어줄게 이걸로 퉁치자. 야, 이거 진짜 사람 아니네. 이게 뭐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보자분도 이거를 얘기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좀 그걸 좀 주저하고 계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이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우시대요. 소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소도시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입방아에 이걸 가지고 오르내리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엄마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도 그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남편분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대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로 다투다가 주먹 다짐도 했던 그런 일도 있는데 만약에 자기 친구가 아내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실을 알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시라고 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보통 이런 사연자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잖아요. 음성 변조를 해서 잠깐이나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제보자께서 아유 변조를 해도 우리 남편이 알아챌 것 같아서 나 무서워 이걸 하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응대를 해드렸는데 당연히 남편분한테 알려야죠. 그런 놈을 그냥 가만 보고 계십니까? 가만 보고만 계실 거야 했더니 정말 너무너무 남편분의 성격이 진짜 살인 날 것 같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성추행 고소하면 2차 피해가 걱정됩니다. 남편,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양 변호사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저 남편 친구라는 사람한테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방 소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걸 두려워하시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자가 나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점 더하기 그래서 남편분이 성격이 불같이 너무 좀 급하시고 그러시다면 조금 떨어진 곳,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사실 자녀분들도 그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잖아요. 자녀들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멀리 있어서 잠깐의 시간이라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요. 속병 들고 또 그 자는 그 자대로 계속해서 나쁜 자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딱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침묵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해봐도 얘기하는 게 맞고요. 이제 그게 좀 두렵잖아요. 이 사람한테만 딱 알려지고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모르는 저는 그것도 충분히 좀 경찰에 고지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근데 끝까지 그래 되기는 좀 어렵겠죠. 남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고 뭐 재판을 하게 된다든지 뭐 등등의 하지만 시작 자체는 좀 비밀 2차 가해나 이런 거 없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저는 사실 무조건 뭐 고소만이 답이다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제보하신 분께서 오로지 본인의 몸과 마음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소를 하시거나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좀 차분하게 안전하게 2차 가해가 없을 수 있도록 가족들도 너무 화나거나 흥분하지 않게 차분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가족들의 절망과 고통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셔서 내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이 동창한테는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창에 나오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떨어지고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답은 없는 것이지만 본인을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엠버님 남편한테 말 못하는 거 알고 저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신디러브님 신랑한테 얘기하고 신고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큰 서랍장을 들고 조심조심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가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뒷걸음질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래로 이렇게 훅 떨어져 버립니다. 어디 갔어? 네, 바닥 한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었던 건데요.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집주인이 뚫어 놓았던 겁니다. 가구 옮기는데 집중한다고 이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건데요. 깜짝 놀란 동료도 가구를 제쳐놓고 아래층으로 뛰어가 봅니다. 괜찮아야 될 텐데. 네, 불행 중 다행으로요. 아래층도 공사 중이어서 두꺼운 상자들과 푹신한 덮개들이 널려 있었다고 하고요. 덕분에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야지. 네, 집주인이 사과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엘리베이터의 마지막으로 오는 이 여성 잘 보시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마자 공중부양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에 찰싹 달라붙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친구들 놀라서 허겁지겁 움직여보지만 뒤로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질락 말락 하는데 다행히 뒤에서 딱 잡아줍니다. 다들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제서야 웃음이 터지는 모습이고요. 뭔 줄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밧줄 하나가 문에 걸렸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서 줄이 쭉 달려 올라갔고 거기에 다리가 딱 걸렸던 겁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다들 너무 놀라서 10년 감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보시죠.
아이들이 폴짝폴짝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꽤 잘 넘죠. 또 줄넘기 줄도 웬만한 밧줄보다 훨씬 두껍고 튼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자, 근데 아이들의 보고 있던 여성이 뭔가 이상했는지 그건 뭐야? 보여줘봐! 라고 하면서 몰려갑니다. 아이들도 줄넘기를 멈추고 밧줄을 보여줍니다. 바닥에 놓인 이거 자세히 보니까 설마. 밧줄이 아니고 뺨 뱀입니다. 예. 아, 이거 만화에서만 나오는 장면 아니야? 자, 호주 아이들은 겁도 없는지 그냥 뱀도 아니고 구렁이 같은 걸 잡아다가 줄넘기를 한 건데요. 다행히 독은 없는 뱀입니다. 진짜 강심장이 따로 없죠. 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이들의 이 행동 불법입니다, 이것도. 양 변호사님, 이 뱀 학대. 아니 이걸 글쎄요. 일단 저기도 야생동물이니까 보호를 해야 될 거긴 한데 아이들이 뭐 독이 없는 걸 알았으니까 저렇게 하겠지만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실하게 드러나네요. 저런 것.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자, 마지막으로 가보시죠. 네, 여성이 냄비에 기름을 붓는데요. 그런데 금방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본 강아지가 여성에게 작은 그릇을 가져다 주는데요. 저걸로 꺼질까 싶은데 여성은 그걸 또 냄비에 퐁당 집어 던지고 있죠. 아이고. 네, 불길은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성은 더 넓은 뚜껑으로 그래, 냄비를 덮고는 그냥 도망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로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강아지가 이번에는 냉장고를 열어서요. 물통을 들고 여성에게 갑니다. 저 여자보다 낫네. 그렇게 강아지의 극적인 도움으로 냄비불을 진압을 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똑똑하다면서 강아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유, 천재네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센소다인 컴플리트 프로텍션 플러스 치약은 민감성 치아 예방을 포함한 올인원 구강 케어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지금 새로운 올인원 민감성 케어 치약을 경험하세요. 센소다인. 마음도 걸음도 가벼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랄랄라 라이트 스텝. 압도적 가벼움으로 라이트하게. 343 라이트 스텝. 랄랄라 블랙야크.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